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숨, 행복한 삶 시간인데요. 사실 이틀 후죠. 3월 24일 목요일이 이제 결핵 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결핵 예방 주간 특집 방송으로 조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우선 제 옆에 오늘 강의는 준비해 주신 아주 특별한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오늘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호흡기내과의 강영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영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1월에 저희 비욘디를 방문을 해 주셔서 이제 결핵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해 주셨는데 오늘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앞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3월 24일이 이제 결핵 예방의 맞습니다.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뭐 지정된 날인지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결핵 3월 24일이 이제 결핵 예방의 날이고 이번 주부터가 이제 결핵 예방 주간이라서 네.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결핵 예방에 중심을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예전에 결핵이 아주 오래된 병입니다. 사실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 결핵이 많은데 1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OECD 중에 네. 최근까지 이제 발생률이 1위였다가요. 네네. 최근에 이제 2위. 아, 그런가요? 네네. 하지만 여전히 상위권. 사망률은 아직도 OECD 네. 국가 중에서는 1위이고, 네. 예, 아주 이제 저희의 어떤 사회경제적 수준에 비해서는 이 결핵이라는 질병 부담이 매우 높은 것은 이제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이렇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직도 결핵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걸리던 병이라고 많이 인식이 되어 있긴 합니다. 저희가 걸리던 병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결핵이 매우 오래된 건데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발견되는 이제 미라인데 이렇게 보면 네. 저희가 이제 척추가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휘어 있는데요? 네네네. 뭐 예전 같으면 이 곡사등 뭐 꼭 네. 이렇게 얘기했듯이 척추 결핵이 있었을 때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래되었다라는 걸 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실은 근데 이제 결핵이 이제 전염병인가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알게 되기까지 참 오래 걸렸고 이렇게 오래된 병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뭐 폭풍의 언덕, 제이네어 이런 것들을 썼던 이제 브론테 자매의 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잠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교체하고 가겠습니다. 저요? 네. 아이고, 이게 잠깐 음향에 잠깐 좀 송출에 문제가 있어서 잠깐만 교체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다 하나의 질병으로 뭔가 사망하거나 병에 걸리면 다들 요즘도 이게 유전병인가? 사실 지금도 가족분 중에 이제 결핵 환자들이 많이 있는 분들은 이게 유전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꼭 유전병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서로 이렇게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족들이 많이 걸리면 또 이게 이제 전염병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왜 3월 24일이 이제 결핵 예방의 날로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그런 결핵균 때문에 생기는 감염병이자 또 이게 서로 이렇게 전염시킬 수 있는 전염병인데 왜 결핵이 생기는지 어떻게 결핵이 생기는지 잘 모르다가 이 결핵의 원인이 되는 이 결핵균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걸 발견하고 해서 이제 발표하고 한 그 기나긴 역사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잘 알려진 이 로버트 코호 박사가 이 결핵이라는 질병의 원인균이 이런 균에 의한 병이다라는 것을 원래 학회였던 그 원래 미팅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표한 그 날이 이제 3월 24일, 1882년 3월 24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서 WHO에서도 이제 월드 TB 데이라고 해서 이 3월 24일을 이제 세계 결핵의 날이라고 이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3월 네. 24일을 결핵 예방의 날이라고 해서 네. 특별히 또 이제 기념을 하고 결핵 예방을 위해서 네. 많은 홍보도 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해온 어떤 결핵 정책이나 우리나라의 결핵 관련한 자료들도 네. 많이 발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역사가 정말 깊고 이게 3월 24일이 결핵균을 발견을 했다는 걸 발표한 네, 날이라고 하니까 이 날을 좀 기억해서 뭔가 결핵에 대한 네. 좀 경각심을 키웠으면 좋겠다. 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결핵을 예방할까요? 라는 우리 결핵 예방 주간이니까 예방에 관련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결핵이란 질병이 사실 이제 어떻게 생기나 이제 요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또 결핵을 예방하는데 이제 그 방법을 알 수 있겠는데 네. 이건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결핵은 이제 결핵균이라는 이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이죠. 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거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많이 익숙하세요. 어떤 감염병 또는 또 전염병이라는 것에. 그래서 이제 이 결핵도 감염병이고 또 결핵 환자가 이렇게 딱 기침을 할 때 균이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거든요.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할 때 이제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게 또 공기 중에 이제 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호흡을 통해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전염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결핵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 결핵균에 노출돼서 전염이 되고 또 거기에서 결핵이 발생하고 하는 요 과정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결핵 환자가 이렇게 다 기침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주변에 있는 가족이든 또는 이제 직장이든 이렇게 밀접 접촉자들이 결핵균에 노출이 되면 모두 다 결핵에 걸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결핵에 노출된 사람들의 일부에서 결핵균에 감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선천 면역이나 노출이 심하지 않아서 결핵에 자체에 감염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결핵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있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100명 정도가 노출되면 한 30% 정도는 감염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이게 평균적인 얘기고요. 노출이 더 이게 오래되었거나 또 너무 아주 밀접하게 접촉이 되어 있었다면 또 감염이 되는 그런 확률은 더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감염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또 일부가 우리가 실제 병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출이 되고 감염이 되고 그리고 나서 발병이 되는 이러한 사이클을 이 결핵이라는 질병이 이제 발생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결핵이 이제 발병한 이 환자는 네. 다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결핵균을 이제 퍼뜨릴 수 있는 거죠. 전염시킬 수 있는 거죠. 거죠. 네. 그래서 결핵은 이렇게 노출되고 감염되고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고 다시 또 이 활동성 결핵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결핵균을 전파시킬 수 있고 하는 요런 사이클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러면 주로 이렇게 전파되는 그 경로가 기침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기침이나 재채기, 당연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균들이 많이 튀어나가겠죠. 그 결핵균을 갖고 있는 환자로부터. 그 외에도 하지만 얘기를 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는 그런 그 상황들도 결핵균을 다 이렇게 공기 중으로, 그러니까 내 몸속에서 결핵균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기침을 우리가 가장 큰 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러한 이 발병의 이 악순환의 고리 이런 것들을 이제 끊어야 결핵을 이제 예방할 수 있고 가장 큰 그 고리가 저희가 예방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그 애쓰는 끊기 위해서 애쓰는 그 중점적인 고리가 이런 부분 이제 노출이 되지 않도록 결국은 그리고 또 일단 결핵균에 감염이 되었을 때
발병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하는 이런 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결핵 예방의 어떤 전략?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좀 댓글도 주시고 네. 인사도 주시는데요. 네, 네. 지금 질문 주시면 저희가 강연 후에 제가 잘 전달드려서 교수님 답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네. 질문도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코로나랑 비슷한 부분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제 기침이 증상이다 네네. 보니까 이게 코로나랑 오히려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 좀 계신가요? 어때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폐질환은 네. 그게 뭐 결핵이든 또는 폐렴이든 코로나로 인한 어떤 감염이든 우리가 증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기침을 하는 기침을 하거나 또는 뭐 가래가 나거나 또는 간혹 객혈을 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호흡기 증상들이 일반적인 결핵이 아닌 폐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이게 결핵인지 또는 다른 일반 폐렴인지 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또 코로나인지 이런 만으로는 감별이 어려워서 네. 그런 점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우선 강연을 좀 진행해보고 네. 그 후에 질문을 네.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결핵 예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결핵을 예방하려면 우리가 끊어야 되는 어떤 고리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고리들을 이제 저희가 공략하는 것이 결핵을 예방하는 어떤 전략인데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이 네.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핵이 많으면 제가 꼭 뭐 가족이 결핵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결핵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 드린 거 보니 코로나랑 너무 많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전체 수를 줄여야 우리가 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어떤 코로나의 어떤 발생 연결고리가 저희가 이제 가족의 밀접 접촉이라고 하지만 네. 워낙 사회에 이제 많아지면서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이제 노출될 수 있고 걸릴 수 있다고 지금 다들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결핵도 일단은 이 결핵 발생이 줄어야 제가 이게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결핵 발생을 보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OECD 중에 1등, 1, 2등 네, 엄청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결핵 환자가 그동안 보고되었던 환자 숫자인데요. 네. 요 이제 발생률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제 10만 명당 우리가 이제 얼마나 발생했는가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요 밑에 있는 것이 숫자인데 보시면 사실 2010년 이후로 11년 이후로 결핵 발생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아주 뭐 다방면에 노력들을 많이 했죠. 많은 국가 어떤 결핵 관리 이 정책도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1년에 뭐 한 5만 명, 2011년에 5만 명 정도 발생하던 우리나라 결핵 환자가 2020년에는 2만 5천 명. 절반이 됐네요. 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이제 아마 3월 24일 이번 주에 이 2021년 그러니까 작년 결핵 환자 우리 발생 숫자가 아마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아마 더 줄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국내 결핵 이제 발생이 어떻게 추이가 어떤가를 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줄고 있는데 연간 약 한 8% 전후로 2010년 이후에는 8%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2020년에 한 16% 정도 결핵 발생이 감소를 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결핵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국가결핵관리 정책 부서에서 이제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결핵관리 종합계획 중에 이제 2기 18년에서 25회까지가 결핵관리 종합계획 2기에 해당하는 시기이고 이제 또 이제 내년부터 이제 3기 계획들이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 우리나라든 세계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전 세계의 결핵을 줄이기 위한 어떤 전략을 보여주는 그 그래프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걸 END-TB라고 하거든요. 결핵을 근절하기 위한. 종결시켜버리자. 네, 맞습니다. 그 우리의 목표는 네. 2035년까지 한 10만 명당 한 10명 이하의 결핵 10명이요, 환자, 선생님? 저희가 네. 지금 한 10만 명당 지금 한 40명 가까이 정도 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한 연간 계속 한 17%, 그러니까 작년에 그 감소했던 그 정도의 수준의 결핵 발생 감소를 우리가 율이 있어야 그런 걸 이제 도달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감소율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정말 다방면에 뭐 진단, 치료, 뭐 백신 같은 여러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제 우리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 된다. 이 결핵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는 결핵은 좀 감소하고 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위생관념이라든지 네. 그런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감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네. 많이 이제 주셨고요. 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네.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결핵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많이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스크를 예전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이런 감염성, 전염성 질환들이 많이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게 실제로 많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독감이 많이 줄어든 네네. 것처럼 실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핵에 네.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또 약간 그런 바이러스 질환과는 조금 또 다른 측면을 갖고는 있는데요. 그렇군요. 충분히 그런 우리가 기침 에티켓 이런 것들도 아주 많이 좋아졌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네,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또 예방할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를 또 설명을 주시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결핵을 우리가 네. 빨리 진단해야 돼요. 조기 진단이 모든 질병에 있어서 조기 진단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예방에 있어서 조기 진단은 이것이 곧 전파를 차단하는 어떤 길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결핵을 빨리 진단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또 이제 전염시킬 수 있는 그 전염 기간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결핵 발병, 감염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조기 진단을 위한 목표로 여러 가지 그 활동들,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접촉자 조사입니다. 사실 이것도 보면 또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코로나 또 역학조사의 느낌이 또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아주 비슷해서 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기가 진료실에서 쉽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사실 많이 편해진 인식도 좀 있습니다. 바뀌었나 봐요. 왜냐하면 네네. 금방 이런 조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런 검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빨리 다 이해를 해주시는군요. 요즘에는. 빨리 검사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또 쉬워진 부분도 있는데요. 네. 결국은 결핵이 노출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어떤 집단.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결핵이 감염이 되고 발병할 확률이 또 높고 또는 결핵이 또 많이 생기는 그룹 이런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핵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서 결핵이 의심이 될 때 빨리 진단을 해서 당연히 그 결핵으로 진단된 분들도 결핵을 빨리 치료를 할 수 있게 하고 추가적인 전파를 예방함으로써 결핵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부분이 이 조기 진단, 그 접촉자 조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런 조기 진단 관련한 사업이 가족 접촉자 조사라든지 또는 학교나 직장 또는 이제 어떤 시설에서 이렇게 결핵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질병관리청의 그 역학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학조사를 우리가 함으로써 결핵을 추가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접촉자 가장 가까이 얘기할 수 있는 가족 접촉자 조사 이제 과정을 보면 우선은 이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노출된 가족들이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흉부 엑스레이를 찍고 그리고 이제 증상이 있다면 이제 가래 검사, 가래 황상균, 그 결핵균, 도말이나 배양 검사, 그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PCR 검사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저희가 PCR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PCR 검사 그리고 결핵균에 감염되었는지를 보는 잠복결핵 감염 검사 이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함으로써 활동성 결핵도 빨리 추가적인 발생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또 잠복결핵 감염자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진단해서 예방 치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검사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짚어보고 가면요. 그러면 우리가 결핵을 의심할 때 엑스레이를 그냥 먼저 찍어보면 될까요? 결핵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증상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는 엑스레이와 가래 검사를 하는 것을 두 가지. 지금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래 검사는 근데 이제 뒤에 또 이제 말씀드리면 가래 검사 자체가 하나는 아니고 가래 검사 자체가 또 여러 가지 검사입니다.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말 검사, 배양 검사, PCR 검사 이런 것들이 가래로 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래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명희님께서 어디 가서 검사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결핵은 사실은 워낙에 보건소에서도 결핵 검사를 무료로 많이 해왔고 결핵 사업을 당연히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그 민간 의료기관 일반 그 병원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또 이제 무료입니다. 근데 지금 저의 약간의 걱정은 지금 너무 보건소가 코로나로 너무 지금 포화가 되셔가지고 포화 상태라 지금 사실 그런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마 같이 보건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결핵 사업을 계속 같이 원활하게 하고 있는 곳들도 있겠지만 지금 워낙 코로나 상황이 커서 같이 또 그 부분이 약간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가까운 병의원에서 검사를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이제 보건소도 보면은 이게 원래는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던 사업을 좀 축소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화를 해보시고 좀 미리 확인을 하고 방문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조기 진단 관련한 어떤 중요성을 또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이제 역학조사 일단 학교나 시설에서는 또 우리가 가족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중앙에서 이제 결핵 발생이 여러 건이 있을 때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하나의 중학교에서 이렇게 결핵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이런 추가적인 흉부 사진 검진을 통해서 증상이 미미하거나 또는 이제 가래에서 균이 안 나왔지만 사진에서만 발견됐다는 건 또 이게 미미한 아주 초기 결핵이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그런 그 결핵 환자를 빨리 진단한 거죠. 만약에 이제 또 이런 검진을 안 했다라면 이 환자들이 뭔가 조금 더 진행해서 기침도 많이 하고 흉부 사진이나 이런 거에서 좀 진행했을 때 또 진단은 당연히 또 뒤이어서 됐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그 사이에 어떤 전염된 기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결핵 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 진단,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조기 진단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결핵 환자를 좀 빨리 발견해내는 게 결핵 예방을 위해서 또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핵의 진단을 위해서 의심이 될 때 우리가 주로 하는 검사가 사진 검사, 흉부 엑스선은 워낙 많이 이제 찍어도 보셨고 잘 아실 텐데요. 이제 엑스레이를 하고 가래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래 검사가 이제 좀 이렇게 해보면 가래를 아마 다들 좀 의아한 게 여러 개를 내게 하거든요. 가래를 이렇게 한 번에 딱 뱉어서 내서 끝인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 가래를 여러 통을 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검사를 결핵균을 검사하는 게 한 번의 가래로 이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균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 검사로 이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진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네. 가래를 2번, 3번 뱉어서 또 검사를 또 그렇게 여러 번 뱉은 검사를 가지고 하나의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핵 어떤 도말, 배양, PCR, 분자 진단이 우리가 PCR 검사인데 이런 여러 이 3가지 검사를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차 가래 검사를 했는데 균이 없다고 들었다고 네, 오시는 네.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하시고 뭐 하루 이틀 만에 또는 뭐 일주일 이내에 가래에서 균이 없다라고 들으셨다면 그것은 이제 대부분은 이런 초기 도말 검사였을 것이고 이렇게 또 이제 배양 검사라는 건 그때 초기에 가래를 냈던 그 가래를 가지고 조금 더 오래 균이 자라는지를 보는 검사인데 요거는 약 1달에서 2달 사이의 결과를 좀 기다려 보거든요. 또는 요즘에는 또 이제 그 배양 검사법에 따라서 좀 빨리 나오는 경우는 2주 만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 검사는 조금 더 뒤에 결과가 오래 걸리고 하지만 도말 검사보다는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1달 돼서 또는 뭐 그치면서 결핵균이 나올 수도 있고 분자 진단은 또 빨리 하는 그 PCR 검사 그 부분도 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결핵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네. 엑스레이로는 100% 다 나오진 않나 봐요. 맞습니다. 네, 네. 엑스레이로도 100% 나오지 않고 또 가래 검사로도 100%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와 가래 검사는 뭐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조금 의심이 들 때는 하게 되고 하지만 우리가 가래 검사는 필수, 폐결핵을 진단함에 있어서는 가래 검사는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결핵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 중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고위험군, 결핵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분들에 대한 결핵 검진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최근에 또 많이 알려진 것이 어르신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지금 우리나라 결핵 환자 발생의 50% 정도가 이제 65세 이상에서이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 결핵 검진 사업이라고 해서 65세 이상에서 매년 보건소에서 무료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마련되어 있고 저희처럼 의료기관에서 종사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결핵에 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종사자 같은 경우도 매년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하고요. 또 노숙인,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도 결핵 무료 검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나라의 결핵을 줄이기 위해서 조기 검진을 함으로써 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기 검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노력들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진단이 늦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진단 지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파가 전염이 되죠. 당연히 전염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결핵에 더 많이 노출되고 결핵에 걸릴 수 있는 찬스도 높아지지만 또 안타까운 건 그 결핵 환자분 본인에도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40대 후반의 가장이셨어요. 제가 뒤이어 생각하면 너무 바쁘셨던 게 아닐까. 왜냐하면 40대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이라고 하면 일에 바쁘고 뭐 어쨌든 뭐는 많은 책임들이 있고 사실 직장에서 뭔가 뭘 쉬어야 된다, 또 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겠지요. 그래서 이분은 많이 질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결핵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안타깝지만 병원에 오셔서 결핵을 진단을 받았고 그렇다 보니 워낙 그 폐의 어떤 결핵으로 인한 폐의 어떤 손상이 좀 많이 진행이 좀 됐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객혈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결핵 자체는 이제 다행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약을 잘
네. 투약을 하셨기 때문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폐 손상이 많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호흡곤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그런 상태라 이런 부분은 되게 그 환자분 본인한테도 참 안타까운 그런 예가 되겠고요. 네. 진단이 지연될 땐 또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분이 생각이 나는데, 뭐 지금도 저희가 뭐 코로나의 그 한 가운데 있는데, 네. 작년에 초에 오셨던 분인데 이분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상태였어요. 꽤 기침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했는데 와서 하셨던 말씀은 코로나로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참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코로나가 저희한테 그 마스크도 잘 쓰게 하고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어떤 많이 모이는 어떤 밀접 접촉의 어떤 기회들도 줄이고 하는 네. 어떻게 보면 전염병에 있어서는 그 전염이 안 될 수 있는 호흡기 전염병의 경우에는 안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그와는 반대로 저희가 많은 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사실 병원에 쉽게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또 부분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한 어떤 가능성 때문에 병원에 실제 진료를 받기 위한 어떤 이 단계들도 많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병원 자체가 어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봉쇄되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또 초반에는 저희가 이 그래프가 이제 그 그래프인데 초반에 저희가 대구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완전 도시 자체가 또 이제 봉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그 정도의 어떤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기가 쉽지 않았고 당연히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병원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기가 수월했던 분들도 있겠지만 그 워낙에 병원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있었던 분들은 또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실제 그 시기에 이렇게 코로나가 확 많아졌던 그 초기 시기에 결핵의 신고 숫자가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핵이 줄어서 좋겠다 내지는 우리가 이런 걸 마스크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결핵이 줄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하기에는 이거는 되게 초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보기 전부터 이미 그런 이런 마스크를 쓴 어떤 예방 효과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 결핵의 신고수가 감소했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결핵의 진단이 지연되고 또 신고 자체가 또 지연이 됐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단 지연을 가져올 수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사실 꼭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었고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었고 지금도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자원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필수적인 의료 진료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다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기 진단에 있어서 조기 진단은 늘 중요한데 전염병에 있어서 전염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캠페인이 바로 결핵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진. 이번에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그 질병관리청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소나 또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기 검진을 위한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2주 이상 기침한다고 다 결핵은 아니겠지만 결핵일 수 우리나라에 한번 의심을 해보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첫 번째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또 잠복결핵 감염자를 감염자를 말씀드렸는데 이 감염 상태에서 결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노출이 결핵에 환자되고 노출된 후에 이제 결핵에 감염이 됐죠. 이때 감염이 된 후에 발병이 되는 결핵으로 실제 발병이 되는 거를 예방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잠복결핵 감염 치료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접촉자 조사 같으면 활동성 결핵이 지금 같이 발생한 사람이 또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 외에
이 잠복결핵 감염 검사, 그러니까 뭐 피부 반응 검사거나 또는 혈액으로 하는 검사거나 네네. 이런 검사를 해서 잠복결핵 감염자를 진단하고 이분들이 결핵으로 발생할 위험이 되게 높은 분들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결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치료. 그야말로 지금은 이제 예방치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잠복결핵 감염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두 다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핵 발병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경우로서 전염성 결핵 밀접 접촉한 뭐 가족 네. 접촉자 또는 면역이 저하돼서 저희가 결핵이 감염된 상태에서 그 결핵균하고 싸울 수 있는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결핵 발병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네네. 뭐 이식을 받았다든지 또는 무슨 특수한 어떤 약물들, 우리가 면역을 떨어뜨리는 특수한 약물들이 있는데 그런 약물들을 사용해야 되는 어떤 만성 질환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 또는 저희처럼 의료기관에서 면역이 취약한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기도 하고 또 결핵에 노출된 환자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노출될 위험도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잠복결핵 감염 검사를 하고 잠복결핵에서 결핵 감염에서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는 치료를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궁금한 게 그 네. 잠복결핵인지 아닌지도 검사를 통해서 알 수는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군요. 그 검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네네. 그걸 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나오네요. 네네. 잠복결핵 감염을 그럼 어떻게 진단하느냐? 네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고요. 전통적으로는 요 투베르클린 피부 반응 검사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투베르클린 피부 반응 검사는 한번 이렇게 피부에다가 이렇게 약을 이렇게 투베르클린을 이렇게 접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 요것을 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2, 3일 후에 다시 또 확인을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또 불편함들도 있었고 또 BCG 예방 접종을 한 후에 또 요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또 새롭게 개발된 방법이 혈액을 뽑아가지고 혈액으로 인터페론 감마를 이제 측정해서 하는 검사인데 요거의 또 장점은 한 번만 딱 피를 뽑으면 되니까 두 번 그 결과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된다. 맞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BCG 예방 접종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에서는 인터페론 이 전열 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하지만 또 이거의 단점이 아기들 소아에서는 이 검사가 어떤 정확도가 신뢰도가 이렇게 높지 않아서 5세 이하의 또 소아에서는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를 여전히 중요한 검사 방법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잠복결핵 감염 상태를 판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접촉자 조사나 이런 것 그 과정에서 잠복결핵 감염 상태로 판명이 되면 저희가 약을 통해서 약을 복용함으로써 잠복결핵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잠복결핵 감염도 결핵균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이 결핵균을 죽일 수 있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핵약을 사용을 하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활동성 결핵을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약제를 오랫동안 쓰지는 않고요. 그 일부의 약을 짧게 결핵 치료보다는 짧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차 결핵약 중에 핵심 약제인 이소니아지드라는 약과 리팜핀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병합해서 한 3개월 정도 쓰거나 리팜핀을 한 4개월 정도 쓰거나 또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요 이소니아지드를 많이 썼는데 요거를 이제 9개월 쓰거나 하는 이런 방법으로 잠복결핵 감염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결핵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간소화됐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는 이제 반 정도 결핵의 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핵 치료를 보통 우리가 6개월 하고 결핵 약제를 결핵을 치료할 때 이제 4가지 약제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가지 약제로 3개월 뭐 그러라고 생각을 하면 한 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한 가지 약제로 뭐 4개월이나 9개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보통은 드리고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들 걱정이 이제 약을 드시려면 늘 활동성 결핵도 마찬가지로 약을 드실 때 늘 그 부작용이 걱정인 것처럼 이 잠복결핵 감염 치료도 늘 부작용을 걱정하시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네네. 결핵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활동성 결핵이야 이제 결핵균이 있어서 밖으로 나오고 병증이 있는 상황이지만 잠복결핵 감염 상태는 지금은 아무런 어떤 증상도 없고 병으로 발현한 상태는 아니어서 그 치료의 어떤 목적이 예방이기 때문에 늘 안전하게 치료하는 것이 항상 늘 중요한 목표입니다. 저희가 뒤에 또 백신 말씀을 드리겠지만 백신에서도 늘 중요한 게 이제 안전하게 백신을 우리가 맞는 게 중요하듯이 그래서 저희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약제 부작용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간독성이나 간 기능이 어떤 악화된다든지 또 약을 먹었을 때 우리가 속이 불편하거나 또는 약을 먹음으로써 피부 알레르기처럼 피부 발진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들이 가장 흔한 네. 어떤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인데 당연히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료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발병 어떤 위험이나 이런 부작용들을 잘 고려해서 저희가 치료 그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그 환자분과 또 담당 선생님이 네. 의논을 해서 과정을 또 잘 이끌어가면 네. 되시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결핵 백신 네. 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네. 예방하면 다들 백신 아닌가 다 네. 생각을 하시고 또 워낙 그 BCG 잘 아시고 네. 또 우리 또 코로나 백신도 네. 많이 맞았잖아요. 저 네, 3차까지 맞았는데 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BCG를 다 맞았습니다. 우리나라는 BCG가 워낙 의무 접종 네. 그 저기 있고 이 BCG라는 게 그 소의 소결핵 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1900년 초반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100년 동안 쓴 결핵 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역사가 진짜 네, 깊네요. 진짜, 네. 이게 1902년에 결핵에 걸린 소에서 그 결핵균을 뽑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걸리는 결핵균은 아니고 이제 소에 걸리는 우결핵균인데 그걸 그대로 접종할 수는 없고 이거를 이제 되게 약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후에 처음으로 사람한테 접종한 게 1921년이었습니다. 21년?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 딱 2021년이 100년? 맞습니다. 딱 100년을 이렇게 네, 우리가 네. 사용한 백신인데 현재까지도 사용된 유일한 결핵 백신이고 우리나라에서는 4주 이내 신생아 시기에 이제 접종. 아기 때 이거 무조건 네, 네. 필수 접종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4주 이내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백신을 만들고자 하는데 아직 못 만들었는데 네. BCG 예방 접종이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이 치명적인 결핵, 그러니까 소아의 때 아이들 소아에서 결핵성 수막염, 그러니까 뇌수막염이죠. 이제 머리에 결핵이 생긴다든지 아주 파종성으로 생기는 이런 치명적인 결핵의 예방 효과는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아기 때 맞고 성인이 됐을 때 폐결핵을 예방하는 효과는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결핵 백신이 너무나 개발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렇게 공인된 어떤 효과가 증명된 결핵 백신은 아직은 못 만들었고요. 한계점이 있군요. 네. 역사가 깊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마 네. 다 네, 뭐 아마 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맞았던 코로나 백신이거든요. 네. 모더나 이게 얀센, 네. 화이자.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처음에 코로나 그 백신을 개발할 때 네, 네. 과연 이게 1년 안에 될 일인가? 네, 그렇죠. 네. 너무나 이거는 정말 불가능하다. 네. 1년 안에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네. 만들어내는 거는 그동안 결핵 백신을 만들려고 그렇게 수십 년 100년 동안 네, 노력했음에도 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네. 만들었잖아요. 나왔습니다. 네, 나왔고 네네. 또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실제 또 백신도 맞고 그래서 불가능한 거는 아니구나. 새로운 결핵 백신이 필요하고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결핵 백신 연구들을 코로나처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한계점, 당연히 뭐 같지 않으니까 한계점도 있고 어떤 지원이나 어떤 연구의 어떤 기반 같은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새로운 가장 최근에 그 뭐 저희가 이제 보통 새로운 백신 다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1상, 2상, 3상 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2상 연구에서 조금 효과를 보인 하나 있었는데 아마 이제 아직 3상을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안을 찾고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결핵 예방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의심 증상, 아까 이제 2주 이상 기침하면 포스터에서 나왔듯이 네, 조기 진단을 의심해보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핵 검진이 필요하고 워낙에는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을 많이 했었고 하지만 지금은 만약에 어렵다면 일반 병의원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의원에서 검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혹시나 제가 그거를 못 가져왔네요. 저희가 그 결핵 관리 사업을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병원들에서는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접촉자의 경우에는 활동성 결핵과 잠복 결핵 감염에 대한 검진을 지금 하고 있고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접촉자 조사에서 잠복 결핵 감염으로 진단이 된 경우에는 예방 치료를 통해서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 네. 또 지금 결핵 예방 백신으로 신생아에서 4주 이내에 BCG 예방 접종을 맡고 있는데 네. 그 새로운 또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또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약 정리까지 너무 잘 해주셨고 우리가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4가지 포인트를 잘 짚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너무 이해가 잘 갔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몇 분 안 남아서 중요 질문만 좀 빠르게 받아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홍은혜님 질문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항암 중에도 잠복결핵 약을 먹을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항암 중에도 사실 먹지 못하는 건 아닌데요. 간혹 이 항암제 중에 이렇게 저희가 먹는 이 잠복결핵 약 중에 아까 아이소니아지드라는 약이 있고 리팜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팜핀이라는 약이 다른 약물하고의 상호작용이 좀 높은 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 약의 효과가 왜 더 떨어지는 네네. 약들 있잖아요.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그 코로나로 팍스로비드. 네, 그 약을 먹을 때도 사실은 이 리팜핀하고는 상호작용 때문에 리팜핀을 먹을 때는 팍스로비드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기 약 중에 하나거든요, 리팜핀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리팜핀이 워낙 다른 약하고 서로 이제 이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그래서 상호작용 때문에 항암제 중에 일부는 같이 리팜핀을 안 쓰는 게 더 좋은 항암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있어서 모든 항암제가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그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질문 조금만 내려주시면요, 피디님. 질문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네, 아까 아이에 대한 질문이 조금 보여가지고 그거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새싹보리님께서 아이가 잠복결핵으로 10살 때 약을 먹었는데 성인이 돼서 결핵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 저희가 잠복결핵으로 약을 드시면 그때 감염된 그 결핵균 10세 때 지금 약을 먹었으면 그때 어떤 노출이 있었고 결핵균에 이제 감염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균으로 인해서 다시 결핵이 발생할 확률은 대부분 90% 이상 예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완전히 100% 예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주변에 만약에 결핵 환자가 많다면 또 새로운 또 노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새로 또 재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재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잠복결핵 약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예방이 되기는 어렵고 결핵균 중에 또 일부는 아주 오래오래 잠자는 결핵균들이 있습니다. 아주 네. 일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복결핵 약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 오래 잠자는 그 결핵균들이 아주 나이가 들어서 다시 생기는 경우,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100%의 어떤 예방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당시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된 거에 대해서는 약 90% 예방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 몇 분이 주셨습니다. 그 결핵과 폐암이 좀 관련이 있는지 이런 네, 질문 네, 주셨는데 네, 네. 어떻게 좀 맞습니다. 답변을? 네.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우선은 결핵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다른 안 좋은 또 이제 습관을 또 갖고 계신 경우들도 또 간혹 있습니다. 네. 뭐 흡연을 한다든지 또 나이가 들면서 또 요 최근에는 결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또 많은 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에 노출되는 또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혼돈 요인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또 조사된 연구들에서는 결핵에 앓고 난 후에 어떤 네. 결핵 발생의 어떤 이 폐 그 질환의 어떤 부분들에서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고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위험이 조금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금연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연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또 네. 5번째 아마 예방 포인트가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그 강영애 교수님과 함께 결핵 예방하는 법에 대한 라이브를 진행해 봤습니다. 질문을 다 받지는 못했는데요. 못다한 질문은 저희 비욘디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희 멘토 선생님들께서 답변 달아주실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알찬 내용을 구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감사합니다. 드리고 여러분들께도 이제 시청해 주시고 또 질문 주시고 댓글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